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청년 공부길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회화록 공부의 연장선상에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토론 시작이 아마 회화록 1권에 나오는 여성 문제에 관한 70년대 말에 좌담으로 시작을 해서 또 중간중간에 다른 회화록도 언급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회화록 공부를 겸한 청년 공부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문학출판부에서 일하다가 개간지 출판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인문교양 출판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 어린이 출판부 편집자인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내가 소개한 대로 이 토론은 두 분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물론 먼저 말씀하실 거고, 그 후에 두 분이 한참 주고받다가 나는 이따금씩 드는 방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이선엽 씨가 먼저. 네, 제가 먼저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공부길 자리는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이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워낙 공부가 좀 부족해서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스스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이 자리에 누가 되지 않게 백 선생님께서 70년대 말부터 쓰신 여성 관련 좌담이랑 글 같은 것들 많이 찾아봤습니다.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주의, 로런스 등 워낙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계셔서 좀 쉽지는 않았는데, 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주제를 관통하는 선생님의 일관된 논지였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절은 여성해방운동은 인간해방의 과정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성주의가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한편, 더 나아가 각종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존재가 되기 위해 걸어야 될 길이라는 더 넓은 차원의 목표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어서입니다. 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종 이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페미니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영 씨와 이야기 나누고 또 백 선생님 이야기 청해 들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여성 문제와 여성운동은 백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1979년의 좌담으로 백낙청 회화록 1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 사회로 1세대 여성운동가로 불리는 이호재 선생님과 김행자, 이창숙, 서정민 선생님까지 당시 학계와 현장에서 여성운동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던 과거 여성운동의 쟁점과 맥락을 잘 전해주시고, 4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읽어도 좀 유효한 질문거리를 던져줘서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가령 당시에는 근로 여성과 일하지 않는 중산층 여성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알 수 있었고, 항일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것을 여성운동의 맥락 위에서 읽어내는 것도 인상 깊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의식이 좀 약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사노동에 임금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의 돌봄수당 논의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백 선생님 하신 말씀이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이른바 현금 거래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 하는 필요한 일까지 금전관계로 인식해 봄으로써 정말 인간다운 삶의 성격과 그 실현 방법을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어떤 도약으로 아직 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경제적 대가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게 됩니다. 지영 씨는 이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여성 해방 운동은 인간 해방의 과정이라는 선엽 씨 인용이 오늘 저희 대화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처음으로 이야기 나누는 글이 1979년 4월에 이루어진 대담이라는 점을 한번 상기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좌담이 일어난 직후에 79년 11.26 사건이 있었고 80년 5.18 운동이 있었던 등 현대사의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혼과 성적 자유 등이 더 이상 어떤 사회적 맥락을 띠지 않고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게 된 시점에서 이 좌담자들이 이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대목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꽤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혁기 씨께서 처음 발제를 해주시면서 대담자들이 근로여성과 일하지 않는 중산층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실에 주목해 주셨고, 항일운동이 여성운동의 맥락 위에서 읽히는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대담을 읽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여성학자들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 중산층 여성들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여성 연대를 와해시키는 요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의 모순에서 찾는 식의 논의가 오늘날 여성 운동에서도 좀 쉬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그 경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랬는데요. 페미니즘이 억센 자기 검열의 틀 안에서 얼마나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진정한 대중운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성학계가 부단히 노력해 왔는지에 주목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더 이제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성운동은 대중인가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좀 인용을 해보자면 여성운동이 단지 여성운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중요한 대중운동, 민중운동에 참여하는 길이 있다며 진정한 대중운동이 되려면 상당히 깊이 있는 의식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의식이 자기의식만이 아니고 자기의식과 사회의식이 하나가 된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좌담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에도 좀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 이어진 문학의 미투 운동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우는 움직임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주의적 의식과 문제의식을 담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고 여성들이 좀 광장에 직접 나가서 성범죄자 처벌이나 낙태죄 폐지 등 여러 시위를 주도하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거대한 여성주의적 의식화가 범대중에게까지 좀 되고 기존 성차별적 체제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실만큼은 굉장히 명백한 것 같아요. 다만 이후 10년가량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부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범위를 좀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협소화하거나 여성운동의 목표를 좀 단순 권리 주장, 기득권 획득 이런 것으로만 한정 지어서 좀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인간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자각을 가진다면 그가 속한 사회라든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둘이 당연히 같이 와야 한다는 그 좌담 속 발언이 좀 아직도 기묘하게 느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되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적 사유가 필요한지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있게 그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내가 그 시대의 상황이랄까, 그 당시 또 그 시대가 갖는 어떤 한계, 나 자신의 한계 포함해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씨가 지금 이 좌담이 79년 4월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그 YH 사태는 79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YH 사태를 보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하신 거예요? 대본에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 네. 이제 79년 4월에 이 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YH 여공들의 신민당사 점거 사태가 일어났고, 그걸 봤더라면, 혹시 그 역사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면 대담의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뜻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담이 있고 나서 사실은 79년에 큰 사건들이 11.26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12.12
사태 같은 거 일어나죠. 79년 그러면은 유신말기라서 굉장히 참 어쩌면서 무시무시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아직 Y7라든가 11.6이라든가 12.12 같은 사건은 일어나기 전이었다는 그래서 몇 달 안 되는 차이지만은 그걸 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너무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여성 해방이라는 게 인간 해방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두 분이 다 아주 좋게 받아들이셨는데 뭐 그건 지금도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일종의 총론이죠, 그죠? 일반론이고 뭐 누구나 인간 해방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이면은 인간 해방이 중요하고 여성 해방이 그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성 해방이 인간 해방 운동 속에서 어떤 몫을 차지하고 어떻게 진전되어야 되느냐. 거기까지는 우리 논의가 그때 못 미쳤죠. 그런 얘기는 오늘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런 거는 이제 벌써 그 10년 가까이 됐지만은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 얘기 그럼 선엽 씨가 먼저 꺼냈으니까 지영 씨가 받아서 좀 해보세요. 그 이후에. 네. 저희가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정말 2015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빼놓고 한국 사회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자들이 항상 나를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이 즉 살인이 여성 혐오에 기인했다는 공감대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여성 권리가 점진적으로 신장되어 왔겠지라고 하는 어떤 가느다란 믿음을 깡그리 부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1차적인 영역에서까지 공포감을 여성이 느껴야 하나라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한 충격적인 사건임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앞에서 선여 씨께서 좀 생물학적 여성의 한정된 여성 운동의 조류가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조류가 있는 게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에 수록된 여성 운동에 대한 나의 관심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백낙천 선생님께서 모든 형태의 여성 운동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 운동에 반드시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고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데 보탬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끝까지 글을 다 읽고 나니 결국 여성 운동에게 필요한 건 분노보다 큰 그림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인용을 해보면 인류 역사상 뜻있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오늘날의 여성 해방 운동도 억압받는 여성들의 실감을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인간 자체를 한 번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리하여 전보다 더욱 존중하도록 만드는 인식의 확대가 인간성의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식의 확대를 위해서 1차적인 작업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했을 때는 우리 여성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 여성 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던 역사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동학의 인내천에서 비롯된 남녀차별 폐지의 정신이 곧바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반영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유한계급 여성들이 그 동시대에 반민족 행위를 하거나 페미니즘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한 역사 역시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네, 대담이 있었던 70년대 당시에는 친일파 청산이 안 된 여성운동을 문제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기묘했다는 맥락을 함께 살펴야 오늘의 여성 문제와 여성운동 대담의 진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단체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여성운동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여성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분단체제의 모순이 여성 문제와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자각하는 사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생존의 위협이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운동, 인간해방운동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을 수용해줘서 고맙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해방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총론적인 이야기고, 또 강론에 들어가서 그럼 여성운동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민족운동은 어떻게 할 거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꼭 서로 보탬이 되느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따져볼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 운동이 다급할 때는 이게 뭐 다른 운동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따지는 겨를이 없잖아요. 또 꼭 그거를 누가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중요한 인간 해방 운동의 중요한 사례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게 바람직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근데 이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고 지금 여성 혐오 얘기했잖아요. 여성 혐오라는 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성 혐오라고 말했다가 여성 차별이라 그랬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 쓰지 말고 여성 차별하고 여성 혐오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래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이 이만큼 전진했기 때문에 백래시가 생긴 거다. 잘못하면 이건 정신승리가 되는 거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식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여성 차별은 심했지만 나는 여성 혐오는 덜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사회가 남존여비라는 거를 공식 이념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굳이 혐오할 이유가 그렇게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강남역 살인범 얘기도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낡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식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철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가부장적인 특권을 누리고 그걸 당연시하던 사람들은 당연시하던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서 평등을 주장하고 뭐 권리 향상을 도모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혐오 감정이 나오는 거라고 봐. 그래서 뭐 여성 혐오가 옛날에도 없었다는 주장은 아니지만은 현대판 여성 혐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시대 특유의 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상세히 분석을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그 좌담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남다른 얘기를 한 분이 나는 이창숙 선생이라고 봐요. 그분이 당시 원래 한국일보 노조 지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일보에서 자유언론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 지부장을 무단결근으로 해가지고 해고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부장직에서 해고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자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 고유의 서상과 고유의 문제를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나중에 동국대학에 들어가서 불교학 박사를 합니다. 이제 여성 불교학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평등사상을 설하셨지만은 조계종 내에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도 이제 그때는 박사 되기 전이지만은 우선 다른 분들이 다 불교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불교 내의 남녀 차별 같은 것을 서양에는 없는 현상 아니에요. 대개 서양에는 불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얘기를 하자 하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얘기는 아직도 굉장히 유효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운동은 자기 처한 위치에서 자기 실감을 갖고 자기가 겪은 바, 당한 바를 근거로 하지만은 사상은 되게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유한 어떤 남녀 평등이랄까 성평등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합니다. 지영 씨는 이제 내가 이 대본을 보니까 나중에 원불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고유의 그런 남녀 동일 권리 사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요 무심코 한 얘기겠지만은 서양에서는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 여성 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투쟁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건너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얘기지 뭐 그걸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냥 건너뛴 건 아니거든요. 수은 최재호 선생 같은 분이 유교의 남녀차별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남녀차별뿐 아니라 적서차별, 온갖 신분차별 반대하는 동학을 내놨다가 그분은 참수를 당했어요. 참 피어린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증산 선생 같은 분이 그분은 표현을 남녀 동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불교가 소태산 박중민 선생이 대각한 것이 1916년이고 이게 교단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하는 게 24년인데 그때 이미 남녀 권리 동의를 주장했죠. 나중에 이제 그 표 자체는 조금 수정이 됩니다만은 우리 나름으로 이런 역사를 딛고 그리고 3.1운동 때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 참여하고 알려진 유관순 여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김마리아 여사 같은 운동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희생을 우리도 딛고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을 만들 때 남녀 권리 동일성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미국에서 참정권이 보장하는 헌법이 최종 발효한 게 20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우리가 그걸 했거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고유의 역사 속에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성들이 좀 더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토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좀 여성 운동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 선생님의 저작 중 흔들리는 분단 체제 1장 4절 중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연대의 가능성은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토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체제 극복 운동에 연대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한참 페미니즘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에 반하는 이제 백래시 현상이 이제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한 초반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페미니즘이 다음 세대의 종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 섞인 예언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좀 약간 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기존 체제, 말하자면 가부장적 질서와 자본주의 질서를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고 기성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을 종북, 빨갱이로 이제 낙인 찍는 그런 사고 체계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짧은 머리나 손가락 모양을 근거로 사람을 낙인 찍고 페미라는 단어가 좀 이제 주운 글씨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아주 예리한 진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단 이래 한국 사회가 정당한 진보적 문제 제기를 다 종북이나 빨갱이로 규정하고 차별해온 기제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한테도 또 약자와 소수자들한테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여성운동과 통일운동은 그 방법적인 면이나 의제 면에서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극우의 백래시나 움직임이 단일 대우로 좀 거세다면 이쪽의 반격은 약간 국지전에 머무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운동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의제를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실마리를 좀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선엽 씨께서 언급하신 글에서 저는 활동가들 사이에도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과 관행이 여성운동의 독자를 다그쳤다는 대목이 인상적이고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대학생이던 시절에 진보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의 사람들이 여성운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에 좀 학을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남성 중심의 진보운동이 점차 여공과 중산층 여성까지 품어가며 발전해온 것이 곧 한국 역사의 진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째서 여성운동은 백례 씨를 홀로 감당하면서 자꾸 고립되어 가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변혁을 꿈꾸는 운동 진영이라면 페미니즘 이슈를 사건 처리하는 정도가 아닌 사상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좀 더 인용을 해보자면요. 한국의 여성운동은 일제시대 이래 저항적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이 강했다는 역사를 잊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요. 분단체제 극복운동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더해가는 여성운동의 동력을 빌려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라는 백낙천 선생님 말씀도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 여성운동의 바깥에서 여성운동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는 진보라고 이제 불리는 내편과 싸우면서까지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공적으로 자기 말을 표현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백례 씨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번 공부길 준비를 하면서 일하는 여성에 관한 담론이 좀 더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인구 국가 비상 사태라는 표현까지 낳은 저출생 문제 역시 사실은 일하는 여성의 사회적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도로 남성 중심적인 일터에 몸담은 수많은 여성들을 조명하는 것이 이제 누구나 쉽게 여성 문제의 현실적 토대를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중요한 현안이 더 뭐가 있을지 말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선 거기에 대한 백래시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러는데 나는 저쪽에 뭐 백래시에 단일 대우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일 대우일 필요가 없어. 기득권을 다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극우적이라는 그런 시민단체라고 해도 전부 서포터즈지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단일 대우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그 사람들 후하게 평가해 주는 것 같고요. 백래시 문제는 선엽 씨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는데 그 전에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연대 가능성, 다른 운동과 연대 가능성 그걸 내가 뭐 그전부터 생각하고 79년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이 담겨는 있습니다만은 더 이렇게 정면으로 제기한 게 97년 그때 나온 분단체제 극복의 일상화를 위해라는 제목이 그래서 각 부문별 그 운동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분단체제 극복하고 운동하고 협조하고 합력할 것인가 그런 건데 그 문제를 사실은 여성운동 쪽에서는 지금 이제 여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단체연합. 그 여성단체연합 계통의 단체들이 나오면서 구호로 딱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따로 또 함께. 일단 운동은 따로 한다. 옛날처럼 뭐 민주운동의 여성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독자적인 운동을 하되 그걸 같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나는 그게 아주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따로 또 함께라는 원리로 만족할 때가 아니고 여성은 여성대로 따로 하고 남성은 남성대로 따로 하고 또 통일운동이랄까 통일운동은 따로 하되 이게 어떻게 정말 함께할까 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백래시라는 게 참 어때요? 그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아주 깊게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여성을 백주대낮에 살해를 한다든지 그런
그런 일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또 다시 대통령하겠다고 후보로 나선 사람, 또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거대한 백래시의 일종이지만은, 우리처럼 여성 혐오에만 집중해 있지는 않아요. 흑인 혐오, 무슨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백래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 차별을 옛날처럼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시대에 그런 사회에서 생겨난 혐오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게 그만큼 우리 페미니즘 운동이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정말 그게 다 우리가 성공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신승리가 되는 건데. 네.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 대선 국면도 좀 짚어봐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이 등장했고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호응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유효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제 기능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무척 인상적인 동시에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포착하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단 체제가 남긴 유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젠더라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선택했던 길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약자와 소수자를 좀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을 약간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 민주당의 힘을 모았던 것인데요. 이게 분명히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것을 저는 이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에까지 닿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들의 이런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움직임이 어떤 변혁적 중도주의의 맹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여가 흐른 지금은 그런 이제 결집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한데 여성들의 지지를 민주당이 좀 더 멀리 견인하지도 못했고 좀 여성을 이제 호명하는 수사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엽 씨께서 2022년 대선에서의 여성들의 이제 표심을 변혁적 중도주의의 맹아라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이쯤에서 변혁적 중도주의 이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청년 공부비 1편의 첫 번째 영상에 무척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매번 새로운 중도를 찾아 나가는 실천적 태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변혁적 중도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참 진보라는 백낙천 선생님 말씀이 입각해서 저희도 여성운동을 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움직임이 변혁적 중도주의의 맹아였는데 이게 좀 더 연결되지 못했다, 내 정당적인 흐름을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좀 그걸 아쉬워하기보다는 세월호 사건과 촛불혁명 이후에 광장의 생활정치가 드디어 이제 대선이라는 가장 고도화된 제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 그것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네,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점마다 면면이 이어졌고 마침내 이것이 여성들의 운동에까지 가닿았다는 점에 주목하면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국 역사의 진보는 진보운동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제 생각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을 꾀할 때 지난 대선 당시 2030 여성들이 보여준 움직임을 누락하지 않고 변혁적 중도주의의 흐름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또다시 도래할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를 효과적으로 증폭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야, 솔직히 나는 두 분이 내 여성 뭐 좌담이라든가 가끔씩 여성 운동에 대해서 한 말을 처음부터 이게 뭐 꼰대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단 체제론에 이어서 변혁적 중도주의론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참 격한 감동을 느낍니다. 지영 씨 얘기했듯이 나는 우리 사회 얘기할 때 보수, 진보 또는 좌파, 우파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안 써온 지가 오래되는데
그렇다고 변혁적 중도주의가 진보하고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가 변혁적 중도주의야말로 우리 시대의 참 진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를 갖다 놓고 덩어리를 반으로 탁 자르면은 변혁적 중도주의는 진보 쪽에 들어가지 보수 쪽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내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왜 멀쩡한 대한민국을 두 개로 쪼개느냐, 하나 덩어리를 그대로 놔두고 얘기합시다, 그런 적이 있는데, 여성운동의 결집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도 있지만은, 나는 이제 두 분이 조금씩 그런 힌트를 하셨는데, 여성운동 자체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리 인간해방운동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게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단체제의 기득권 세력이 처음에는 순전히 빨갱이냐 아니냐 이걸로 따졌죠. 빨갱이라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그게 잘 안 통하게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나온 분단체제 유지 이데올로기가 지역감정, 지역 이데올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빨갱이하고 겹쳐요. 그래서 경상도의 그 보수적인 분들은 전라도 것들은 무조건 빨갱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영호남 지역 대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분단체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젠더라는 게 추가된 거 나는 그 옳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은 개혁을 말하고 어쩌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남성들의 백래시 감정을 이용한 것은 집권당의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사람은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개혁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분단체제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여기 사실은 우리가 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걸 볼 때,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상당수의 페미니스트 자신이 이런 구도에 가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영원함 이데올로기를 갈라놨을 때 그걸 통해서 유지되는 기득권 구조에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꼭 영남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백래시가 강해지는 데는 페미니스트들 자신의 일부죠. 일부 페미니스트의 가 가세한 바도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두 분 다 이제까지 페미니즘이 뭐 더 풍부하게 나가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했었는데, 그걸 한 걸음 더 밀고 나가면은 페미니스트들 중에 일부도 상당히 기득권화 돼가지고요. 결국 말로는 페미니즘을 가하면서 정작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기여를 못하니까,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아니 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면은 이 정권이 페미니스트 정권이라고 욕을 먹지만은 나한테 해준 건 별로 없더라 하는 거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정권이 친여성적인 정권 같고 그 안에 좀 중요한 여성 운동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우리 남자를 대변해 주는 사람 누가 있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성의 지위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그런 의미의 친여성 정권은 못 되면서도 여성 운동가, 일부 여성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좀 과잉 대표되는 그런 것이 나는 이 백래시 내는데도 일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내 의견에 어떤 의견에 상당히 동조해 주니까 내가 용기를 얻어서 이 소리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겠죠.
저희가 오늘 이제 청년 공부기 대담을 준비하면서 함께 읽은 책 중에는 백낙청 회화록 4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회화록 4권의 첫 번째 장은 회갑을 맞은 백낙청 편집인에게 묻는다라는 글로 1997년에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관해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문제를 보는 시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라는 주제를 좀 뽑아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만한 대목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제가 한번 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생물학적인 차원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가부장제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깡그리 부정하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여성이라든가 몸으로 노동하는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특유의 실천적, 정서적 알미, 오히려 보편적 알미에 기여하는 면을 되새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구 사회에서 보부아르가 처음 여성 해방을 부르짖은 뒤에 2세대 여성주의자라 할 수 있는 캐럴 길리건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보살피는 여성성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창비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돌봄 노동과 보살핌의 윤리를 상기하게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형성해온 실천적, 정서적 삶의 가치가 결코 남성들의 것으로 대변되어 온 인지적 삶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둘은 상호 우선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수용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동시대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모성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일터에서 성공하는 걸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일터에서 여성적 가치는 사실 자주 폄하되고 하급 직원이 내 감정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성적 가치, 남성적 가치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폐기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목표일지 말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 여성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삶이 지금껏 폄훼되어 왔고 여성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크게 동의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충분히 되어서 인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제 개인의 삶이 좀 실천적인 면에서 그것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생각을 좀 종종 하곤 합니다. 가령 이제 돌봄 노동, 가사 노동을 대할 때 머리로는 그 어떤 노동보다도 가치가 덜하지 않고 여성들이 이제 주로 맡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폄훼되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임금을 받는 그 노동이 조금이라도 바빠지면은 아주 가사 노동을 손쉽게 포기해 버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여력이 없거나 할 때는 이제 돈을 주고 그 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제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제가 책임져야 될 가사노동을 이제 돈을 주고 외주를 줄 때면 제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제 자신이 좀 세밀해진 자본주의에 덫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좀 우울해질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한낱 저 같은 개인의 사고방식 안에서도 이런 여성적 가치, 남성적 가치 이런 것의 틀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표현은 폐기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위계의 틀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회화록 4권 첫말에 나온다는 저담, 회갑을 맞은 백낙청 편집인에게 묻는다. 내 회갑이 98년이거든요. 98년 초기 때문에 98년 봄호에 내기 위해서 97년에 말에 미리 저담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저담이 뭘 상기시켜줘서 고마웠고 이번에 읽어보니까 여성 문체뿐 아니라 문학에 관해서도 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제 문학 쪽에서 한번 그 저담을 포함해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이제 남성적 가치, 여성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여기 내가 괜히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까다롭게 그런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남성적 가치, 여성적 가치. 남성다움, 그게 뭐 역사적으로 형성됐던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던 그러니까 남성다움이 있고 여성다움이 있다 하는 건데
이걸 가치라고 표현하면요,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가치같이 느껴져요. 현대 서양의 표현을 가치라 그러면은 일차적으로는 그건 수학에서 말하는 무엇의 값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영어의 value라 그러나, 경제학에서 가치라는 그런 거는 소위 막스가 말하는 교환 가치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게 뭐 어떤 물건이냐, 뭐 어떤 소형에 닿느냐 하는 거 따질 것 없이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으면 그게 가치가 되는 거고, 팔아서 돈이 되면은 그걸 가치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가치를 실현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나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가치라는 것이 밖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고 계산 가능한 것이라는 관념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직 우리말에서는 그 완전히 지배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서양에서의 그런 용법이 그게 지금 지배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남성적 가치, 여성적 가치라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남성이 내가 인간다워지려면은 남성으로서 남성다워지기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여성이 여성다움을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인간다움의 일부이겠다. 이런 식의 발상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페미니즘 중에서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또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그걸 비판하죠. 그거는 여성의 본질이 뭐고, 여성의 역할은 뭐다 하는 식으로, 뭐 모성이라든가 그런 여성적인 부드러움 이런 걸로 한정시키는 본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주의라는 거는 서양 향의상학 전통에서는 사실은 자꾸 어떤 객관적인 현상 또는 존재에 대해서 그 본질을 규명하려는 게 서양 향의사학의 어떤 기본적인 충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주의라는 비판은 굉장히 타당한데, 나는 우리는 뭐 꼭 그런 전통 속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남성다움, 여성다움 얘기해볼 만하고, 여성이라든가 몸으로 노동하는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 특유의 실천적, 정서적 알미, 오히려 보편적 알미에 기여하는 면, 그 얘기는 내가 좌담 안에서 김영희 교수라고, 좀 일찍부터 페미니스트죠. 우리 페미니즘 1세대 아주 이효전 선생이나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의 선구적인 그런 확자고 이런 거였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받아서 아마 한 말일 거예요. 소위 그동안에는 남성 뭐 특유의 알매라고 그랬을까 할까? 하여튼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인식, 지적인 인식, 이것을 위에 놓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몸으로 아는 직관적인 인식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특히 여성들은 여성들 나름의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풍부한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까지 알려진 보편적 인식이라는 것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지금도 나는 그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후에 이제 로렌스론 같은 데서는 그 비슷한 생각을 내가 비칩니다만은, 소위 보편적인 알미라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또는 각 개인, 각자 다른 사회 내에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몸을 갖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직관적인 알미라든가 이런 것에서 파생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낸 게 보편적 알미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유일한 알무로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알물 자꾸 그런 우리도 보편적 알무에 끼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 몸으로 아는 그런 직관적이고 그야말로 몸이 아는 그런 몸의 알미, 그게 더 기본이고, 여기서 파생된 것이 소위 객관적인 알미고, 그것이 이제 극도로 정교하게 발전된 게 그냥 수학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보편적인 알미에 도달해야 진짜 알미 된다는 생각도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엽 씨가 여성적, 남성적 가치 차이라는 말에서 그
가치라는 표현은 내가 안 쓰는 표현이지만은 표현은 폐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계의 틀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 역시 의문이다 그러는데 나는 그 위계의 틀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위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보편적인 알, 남자들이 아주 장기로 자랑하는 보편적인 알을 그걸 기본으로 두고 여성적인 알이나 남성적인 암, 그 몸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암을 그보다 좀 열등한 걸로 두는 거, 이거 자체가 서양식 발상이지. 우리 전통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온몸으로 아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을 이제 사람이 더 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편으로 남녀가 공유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암 영역을 개척해 왔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 건 틀림이 없지만은 이걸 더 위에 두는 틀은 그 우위성은 폐기할 수 있고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의 의견에 관해 정리해 주시면서 노런스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마침 저희의 의문을 답해준 실마리로 딱 적합한 분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는 대중에게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유명하죠. 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고 서양 정신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런스 사상의 족적을 한반도 개벽 사상과 연결지음으로써 정치 및 사회사상적으로 우리 시대 문명 대전환의 길을 모색한 노작이 바로 서양의 개벽 사상가 D.H. 로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8장에 노런스의 남성론에 관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주제에 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여성운동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론이 아닌 남성론이 주제인 것이 꽤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차별을 비판하면서 남자들 스스로 기존의 남성 문화를 반성하고 남자들의 부당한 행태를 분석하는 착한 남성론은 적지 않았으나 어떤 남성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찾아보기는 의외로 힘들다는 것이 선생님의 분석인데요. 유아를 상대로 하는 육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임신, 분만, 수유에는 결격 사유가 엄연한 남자들이 사회 활동마저 남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상례화된 현실에서 고유의 설 자리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 불가피해진다. 라는 대목에서는 여성다움의 고유함을 짚어주셔서 일견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남성 간의 유대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심오한 사회적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의 기운을 얼마나 살리는 것이 최적의 방도일지 그 응답의 인차적인 책임은 남성의 몫이 아닐 수 없다라는 문장을 읽고 나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가부장제 아래 왜곡되어 형성되어 온 희석되고 부정해야 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좋지 않은 나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남성성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억압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노런스의 남성론은 확실히 이제 저의 기존 생각과는 다른 지점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선효 씨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같은 글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로런스 말년의 에세이 가모장제에 대해서 그 백 선생님 하신 말씀 좀 재밌게 읽었어요. 로런스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던 현실을 다루며 여성들이 가정에 더 몰두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굉장히 들으면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이 기존 근대 체계에서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 분담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성이 재산권과 경제권, 자식들에 대한 친권까지 장악하는 가모장제에 대한 제안이라는 내용인데요. 백 선생님은 로런스의 이 처방이 굉장히 무리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보는 말을 통해 현대인에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는데, 로런스의 남성론, 또 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여성론이 유의미한 지점은 남성적 가치, 여성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야기한 이 가부장제적 구조를 이제 전복시키는 어떤 상상력을 좀 제시해 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서구적 이혼론에 기반하면서도 둘의 관계를 좀 대안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남녀 구분이나 본질주의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가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번 해본 걸 거다 하는 건 나의 해석인데, 로렌스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방식이 그렇죠. 지금 여성들이 뭐 활발하게 사회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1920년대인데 이미 뭐 서양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 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느냐? 돌아가게 만들려면 최소한 이런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옛날식 가모장제, 영어로 메이트리아키라고 그러죠. 집안의 주인이 여자고 자식들도 다 엄마의 자식으로 성도 엄마 성 따고 집안의 경제권도 다 어머니가 가지고 여자가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의 가모장제가 살아있는 사회가 몇 개가 있는데, 미국 원주민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발견했지만은, 로렌스가 그 에세이에서 말하는 거는 베두인족이죠. 베두인족 그 사람의 사진만 봐라. 그 사람들이 무슨 기죽은 사내 같지 않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냥 로렌스가 한번 해본 얘기지. 여자들이 그런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다시 가정에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로렌스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회의 큰 변화와 제도와 관련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로렌스라는 사람이 역시 소설가인데, 정말 이런 신념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신념이 드러나는 소설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번 해본 소리다.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선엽 씨 말씀처럼 노런스의 남성 간 그리고 여성 간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설정하는 이분법은 물론이고 두 성을 아예 자율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단자적인 개인관과는 출발부터 판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서구 근대 사상에 익숙한 저에게는 두 성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솔직히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를 포함한 독자들이 좀 어렵게 느낄 것을 미리 아셨는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차별 철폐라는 중단기 과제가 워낙 절실하니 우선 거기 몰두했다가 장기적 목표의 설정과 추구는 다음에 생각하자는 일종의 근대주의적인 단계론을 비판하면서 노런스의 남성론이 양자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며 그 실행 방안을 적절히 조율해가는 이중과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분석을 해주셨지요. 뒤이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획득한다는 페미니즘의 기획을 근대주의의 틀 안에서는 달성을 할 수가 없으며, 우선 급한 대로 그런 근대적 기획부터 달성해 놓고 해서는 예의 근대적 기획의 달성 자체가 부지화 세월이며 자칫 근대사회의 갈등과 혐오만 더 키울 우려마저 있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는 지금 2024년에 되게 통하는 말이어서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졌습니다. 페미니즘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성이면서 사실은 동시에 갈등과 충돌을 좀 무서워하는 평범한 소시민인 개인의 입장에서 근대적 기획 자체가 갈등과 혐오만 더 키울지도 모른다는 말이 큰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일상에서 이제 제가 조금씩 안전망의 크기를 키우면서 조화로운 삶을 꾀야 돼. 그래도 이제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그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게 페미니스트인 저로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이중과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지점이 있어서 부연을 해봅니다. 성별 혹은 성적 지향에 따라, 그러니까 혹은 이제 여성이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이 남성들끼리 그런 혹은 성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 결속할 수 있는 차원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은 사실 개개인의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 때문에 어떤 남성상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논의할 때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서 남성이 신체적으로 명백한 결격 사유를 가진다라는 점을 아예 단정하는 게 초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여성 역시 남성에 비해서 체력과 근력의 문제에서 결격 사유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좀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과학기술적으로 남성과 임신과 수유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어느 미래에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모두가 기계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온당치 않지만 성별을 넘어서 개인의 선천적인 기질과 지향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아닌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온전한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남성이 임신과 수유를 할 수 없다는 신체적 특징도 언젠가 폐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과학기술적 상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과학기술적 상상이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꼭 그런 데 써먹어야 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남성이 임신을 못하고 분만도 못한다는 건 이거는 뭐 엄연한 팩트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임신하고 분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상당수의 여자들이 임신과 분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류는 멸종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고,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못하다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번에 우리 저 골드메달 탄 여성 역도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 나보다 근력이 훨씬 센 건 틀림없는데, 내가 그 얘기할 때는 남자들이 여성보다 좀 낫다고 하던 것들이 그게 다 이제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없어지잖아요. 남녀의 신체적 완력, 근력의 차이 자체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지만은 완력 가지고 뭘 결정하던 시대는 점점 그건 없어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폭력과 강압을 제거해야겠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일부예요. 폭력과 근력이 횡행하면 할수록 남자들의 우위가 더 확보되는 거니까. 가장 유리한 점들, 근력으로 시작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게 없어지는데 여자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남자는 못 가질 수 없거든. 그러면은 남자가 그런 사회에서도 자기들의 뭐 어떤 고유한 능력이랄까,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임신과 분만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여성다움을 그걸로 규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점은 오해를 안 하면 좋겠고, 어쨌든 페미니즘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주의론, 드디어 근대의 이중과제론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 오늘 내가 이게 생일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럼 선엽 씨 계속해 보세요. 지금 저희도 계속 이제 남성적 가치, 여성적 가치, 남성성, 여성성,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하고, 이제 로런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로런스의 여성관을 연구한 강미숙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 중에 로런스가 토마스 하디의 무명의 주드 속 인물 수에 대해서 한 설명이 인용되는데, 그 인용이 무척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는 당대의 새로운 면모를 갖춘 여성으로 결혼의 틀을 거부하고 또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로런스는 급진적인 삶을 추구한 수가 겪는 곤란이 이제 전적으로 남성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제한 근대 문명의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수의 특수함은 특수함대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녀는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수 브라이트헤드이고 아주 특수한 존재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차이와 개체성을 강조하는 로런스의 관점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적인 면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로런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더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시도하는데, 그 일면이 지금 현재적 가치와도 조응하는 구석이 있다는 지점이 좀 이 인용에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로런스가 좀 이렇게 열어준 사유를 좀 따라가면 여성적 가치나 남성적 가치 이걸 구분해서, 물론 이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구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
본질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종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둘의 조화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좀 본질적인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 브라이드헤드라는 여성이 토마스 하디 소설 무명의 주드라고 번역하죠. 주드 the Obscure에 나오는 참 굉장히 참 기억에 남는 인물인데 로렌스가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수 브라이드헤드다 라고 말할 때는 그야말로 그 유일한 수한 존재로서의 존재를 인정해 주자 하는 그런 태도도 있지만은 그 여자는 여성이 아니다 하는 말에는 수 브라이드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여성으로서의 충분한 여성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 대신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뭐가 있으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옳지, 그거를 억지로 누구의 아내로 만들고 애인으로 해서 제대로 그 여자가 그 관계에 성공하지 못한다 해서 비난할 건 없다. 수를 옹호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여성성을 충분히 구사했다고 로렌스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의 유일자 또는 독자성, 이걸 동시에 찬양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로렌스가 기본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에서 관해서 하던 얘기를 여기서 뒤집은 건 아니에요. 그 점은 좀 할 필요가 있고,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이걸 같이 담는 차원에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는데 원래 생각이 더 좀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적 현안도 짚고 노런스 이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띤 대화를 이어왔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문명의 대전환 차원에서 초장기적인 시야에 관해 선엽 씨랑 말씀 나누고 선생님 고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대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개혁사상과 종교공부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촛불혁명이 가보년 동학농민운동 및 김인현 3.1운동을 계승하는 지점이 있으며 그 근원에는 한국 근현대 사상의 출발점이 된 동학과 이를 계승한 천도교 및 원불교가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원불교 교리에서도 오늘 저희의 대화 주제인 여성운동,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우리 사상의 고유한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잘 모르지만 이해한 선에서 설명을 좀 가볍게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제 사은을 본받아 사유를 신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은은 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한 은혜 4가지를 뜻합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모 없이, 천지 없이, 동포 없이, 법률 없이 살 수 없으니 그 은혜를 느끼고 알아서 그것을 보은하자 하는 것이 사은인데요.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에 감사해야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 은혜를 이제 베풀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이 사유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항인 자력양성이 말 그대로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가자는 아주 쉽고 간명한 이야기인데요. 신기한 점이 자력양성이 처음에는 남녀 권리 동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녀 권리 동일에 대한 내용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 오늘날 우리만의 고유한 페미니즘의 뿌리를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점에서 출발해서 원불교의 남녀평등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청 해화론 사권 5장을 보면 여성운동에도 기여할 바 많은 원불교의 남녀평등론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노런스의 남성론과 연결되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백낙천 선생님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서 아마 가장 힘을 쓰는 이론이 근대 서구에서 나온 개인의 권리 개념인데 인간 개개인을 하나의 원자화된 알갱이로 설정하고 그 개체마다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간관인지 의문이며
적어도 불교적인 인간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무조건 매사에 누구나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 지자본의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평등사회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으로 읽혔습니다. 네, 이쯤에서 사유의 두 번째 방법론인 지자본의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자는 알미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지자본의란 지자를 따라 늘 배우기를 놓지 말자는 정신을 뜻합니다. 빈부, 나이, 성별, 인연, 학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 누구든지 본받아서 배우자는 것이 지자본의의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좋은 말이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말이 근대 서구에 원자화되어 평등한, 누구나 평등한 개인론과 다름없이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우려도 들었습니다. 원불교 사상에서 이 점을 어떻게 더 깊게 탐구했는지 같이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공부를 통해서 동학과 원불교에 대해서 좀 새로이 알게 된 바가 참 많았는데, 동학과 원불교의 남녀평등 사상을 보면은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 무척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남녀 권리 동일은 원불교 교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교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활발한 교역 활동을 하고 수의당 구성도 남녀 동수를 맞추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른 종교의 경우는 평등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활동 면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여성 사역자가 담당한다든지 이제 그런 불평등 문제가 있기도 한데, 원불교의 경우는 남녀평등 사상이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간 개개인을 하나의 원자화된 알갱이로 설정하고 그 개체마다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 이제 이런 이제 근대 서구의 권리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인간관인지 의문을 던져주신 부분은 저도 인상 깊게 읽은 대목입니다. 남녀 차별이나 성평등에 대해서 남자 여자 반반 같이 쉽게 기계적으로 흐르는 논의를 볼 때마다 좀 근본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은데, 원자화된 개인의 동등한 권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야만 성평등을 좀 더 본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원불교 첫 번째 글이 자력 양성이라는 조항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좀 읽어보자면, 부당한 의뢰 생활을 타파하고 자력을 양성하자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현재 사람들로 하여금 자력 생활이 아니라 타력 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까지 좀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여성운동에 기여할 바 많은 원불교라는 글에서 좀 짚어주셨듯이, 남녀 권리 동일이 자력 양성으로 바뀌면서는 약간 외치는 맛은 떨어졌지만 남녀 불평등 구조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나 분단 체제에 대한 사유를 좀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그런 변화가 원불교 사상이 서구에서 말하는 개인의 권리 개념과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평등을 고민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남자 여자 반반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게 매사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지자본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어떤 기구라든가 공식 기구, 권한을 가진 기구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간편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수의단이라 그러면은 원불교의 이제 최고 의결 기구인데, 가톨릭을 말하면 추기경 회의 같은 거예요.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뽑듯이 수의단 회의가 종법사를 뽑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태산 박중민 선생이 남녀 반반씩으로 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딱 정해버리는 게 더 군말도 없고, 그리고 회의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자로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그게 아니고 회의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우리 법률에도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녀 반반씩 공천하게 돼 있고, 그것도 1357번은 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관행처럼 돼 있는데, 그런 식의 남녀 각기 절반, 남자 여자 반반 원칙은 나는 더 많은 회의체나 의결국에 적용되면 좋겠어요. 이제 영어로는 parity라 그러잖아요. 남녀 동수.
프랑스에서 그 논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파리떼라는 불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할당제를 해가지고 뭐 20% 주냐 30% 주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안에서는 아예 50대 50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남자들도 일찌감치 체념을 해버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권리 동일이 자력 양성으로 바뀐 게 잘 된 거냐 덜 된 거냐 잘못된 거냐 또는 후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걸로 합니다. 선엽씨 표현하면은 그렇게 바뀌면서 외치는 맛을 덜해줬지만 네,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내가 그랬나?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외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후퇴라고 봐요. 싫어해요. 근데 사실 이치를 따지면은 남자고 여자고 다 자력도 없고 빌리라는 친구들이 서로 권리만 동일하고 회의에 반반씩 들어가고 그런다고 뭐가 좋아지겠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자기 자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에게 권리를 안 줬단 말이에요.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자는 의미에서 자력 양성이라는 걸로 제목은 바뀌면서 그 내용 항목 하는 데서는 여전히 남녀 권리 동일이 아마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좀 옳다고 보고요. 지영 씨가 제기한 문제 중에 그런 식으로 지자본의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소위 능력주의 같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첫째는 그 능력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죠. 다르고 자력을 양성해서 자기도 더 훌륭하게 되는데 그 양성된 자력을 또 무자력자를 돕는 데 써야 된다 하는 개념인데 능력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 내가 능력이 더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는 게 당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위 출세 능력 차원에서 보지 않고 더 좀 온전한 지혜를 생각한 사람이 서양에서는 플라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뭐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지혜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다 똑같이 한 편씩 행사해가지고 하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이건 난장판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자가 우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현인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도 하고 공화국이라는 대화편에 보면은 그 교육 과정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야말로 될성 부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덕성을 함양해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걸 영어로 필로소퍼 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철인 군주제라고도 그러고 현인 군주제라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 오물교의 지저분이하고 다른 거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배울 사람을 하자는 것이지 항구적인 계급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다 하는 단서를 달아놔요. 지자를 존중하고 지자 본의를 하되 지자가 누구인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내가 지자고 어떤 애는 또 상대방이 더 지자고 두 가지 대비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나는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원불교의 지자본의론하고 플라톤의 현인 통치론하고 어떻게 다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위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동시에 대비해 보면은 자력 지자본의론의 특징이 더 이렇게 규정될 것 같아요. 제가 지자본의에 대해서 그 흥미롭게 읽은 부분도 그 지자본의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차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한데요. 지자본이 관련해서 원불교에서는 다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되 지우의 차별만은 둬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차별을 없앤다고 지우차별까지 없으면 마음의 어른이 없는 애물들의 세상을 만드는 셈이라는 그런 말씀을 백 선생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별은 온당하다라는 약간 일견 모순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우차별의 의미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면서도 어떠한 질서는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대안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지우차별의 구체적 실행 방식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때에 따라 다르고 매번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테지만 막연한 차별 철폐 구호보다 평등사회 구축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논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그냥 한마디 더 붙이면요. 차별을 없앤다 그러면서 지우차별까지 없애버리면은 세상에 난장판이 되고, 내가 쓴 표현으로는 마음의 어른이 없는 애물들의 세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게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지우차별조차 없애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 평등을 주장할 때 과연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좋은 구실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하는 게 정말 배가 아무개도 말하는 애물들의 세상이나 만들고 정말 무질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 기득권 넣기 싫어가지고 다른 차별을 없애겠다 그러면은 뭐 반발하는 사람들인데 반발하기 좋은 구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 대목이 안 들어가면은 평등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회화록 어디에 나올 겁니다. 지우차별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저는 다만 궁금한 점이 지우차별의 적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우라는 것이 개인, 집단, 국가, 체제마다 이제 다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와 우를 가르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좀 의미 있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지, 그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할지 지금 생각하기로는 약간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부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때 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처벌을 할 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때 사회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것도 공부를 요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대목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지자인가 하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그래서 능력주의 범위에 들어가는 데서는 꽤 쉬워요, 알기가. 또 기술자,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한 사람 아는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또 지혜랄까, 종교에서는 그 법력이란 말도 쓰는데, 나보다 법력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 자체가 상당한 공부를 요하는 법력이거든요. 로렌스 그래도 휘트만의 열린 길 얘기를 하면서, 열린 길에서 여행하는 위대한 영혼들이 유일한 보물들이다, 보배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열린 길에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영혼을 만나면은 그 앞에서 수그릴 줄 아는 것도 그 사람의 위대성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그 법력이랄까, 그 도달한 어떤 경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미리 정할 수는 없고, 공부를 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그건 그 사람 지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선엽 씨께서 말씀해 주신 고민에 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고민에 관해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해답을 듣고 보니 참 인생의 공부란 끝이 없고 고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좀 힘들게 느껴질 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길을 찾아 나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지자를 알아보고 공부를 할까 했을 때 그냥 부당한 지위나 권력, 자본을 지닌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에서는 자칫 강자의 논리가 세상의 진리같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자로 삼고 따라야 할 방향은 그것에 반대에 있음을 모두가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원불교의 사상이 근대 서구 사상과 결정적 차이를 지니는 점은 진리가 개인과 개인, 즉 원자와 원자의 만남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자가 조화로운 관계를 꾸려나갈 때 싹틀 수 있다고 보는 점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차별 있는 세상과 차별 없는 세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의 삶을 가꾸는 그 실천 속에서 차별 없는 세상이 그때그때 형성되어 간다는 논리가 우리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대입하기에 무척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또 한마디만 더 토를 할게요. 원불교의 지자본이 또 그 바탕이 되는 사은사상하고 서구적인 그 권리 개념하고 대비를 했는데 진리가 개인과 개인, 즉 원자와 원자의 만남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화로운 관계를 꾸려나갈 때 싹틀 수 있다. 그럴 때 그 꾸려나가는 건 누구예요? 개인과 개인이에요. 원불교뿐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적인 발상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냥 개인과 개인의 그런 권리 다툼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더 중시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차이지만은 조화로운 관계를 개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싹 튀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어떤 그 은혜와 피은혜 관계, 몽골식으로 말하면 그 관계 속에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살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권리를 가진 시민 개념도 발전시키고 또 그런 시민으로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은혜라 그럴까? 그게 먼저 있고 거기서 그 덕분에 그게 먼저 있고서 사람 태어나잖아요. 부모가 먼저 있고 내가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은혜 갚아야겠다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포라는 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안에서 말하는 동포라는 거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의 관계도 그렇고 법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실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성인들이 밝혀놓으신 인도 정의의 법칙 그런 게 먼저 있고 그것이 형성해놓은 사회와 문명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서양도 근대죠. 근대 서양의 권리 개념하고 우리 동아시아 사상을 대비할 때 거기까지 가는 게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아시아 말씀해 주셨는데 동아시아적 이제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음양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여성운동이라는 좌담은 사회학자 조은 선생님과 백 선생님 2015년 좌담으로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성 문제를 논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던 여성운동의 양상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 나눈 그런 좌담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성운동의 어려움이나 가능성, 분단 문제와 연대 필요성 등 많은 부분 비슷한 의견을 나누시던 두 분이 음양조화론에 이르러서는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셔서 독자 입장에서는 좀 흥미진진하게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 좌담을 읽으면서 음양조화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관계의 문제는 당장의 불평등과의 싸움이라는 차원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담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양조화론의 쓸모는 무작정 남녀의 조화를 모든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장기적인 목표, 좀 궁극적인 평등사회를 상상하기 위함에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페미니즘이 좀 현실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저희가 겪는 어떤 여성 혐오, 불평등 이제 이런 것들의 골몰을
하다 보니 차별 없는 사회 자체에 대한 상상은 오히려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음향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양적인 사고, 좀 더 익숙한 개념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음향은 지배 피지배가 없는 상보관계, 그리고 또 숱한 개별성과 단독성과 차이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서구적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음양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과 개별성에 대한 긍정 같은 경우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페미니즘의 가능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이러한 깨달음이 다분히 어떤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약간 중단기적 이런 목표에 있어서는 음향의 조화가 좀 너무 큰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음향 조화론이 좀 더 현실적인 페미니즘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것들 궁금해졌습니다. 지영 씨, 선엽 씨가 궁금하대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여성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원대한 안목으로 세우기 위해 백낙천 선생님께서 음양조화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말씀에 조은 교수님이 음양이라든가 조화라든가 하는 표현이 매우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지 않냐며 반론을 펼치셨어요. 표현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좀 이제 저희가 잘 익히 아는 관점에서 보자면 음양조화라는 단어는 유교적 가부장주의가 곧장 떠오르는 단어이고, 그래서 그 단어가 페미니즘의 곁에 놓이는 것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의 제4부를 보면 음양조화론에 관해 발제자와 발언자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는 치열한 토론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음양조화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의 수호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 내세웠던 음양조화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제시된 개념이고, 어찌 보면 아직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은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에게 좀 제대로 가닿을 만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던 맥락과 전혀 다른 궁극적인 인간 해방을 위해 새롭게 제시된 단어로서의 음양조화론이 페미니즘에 온전히 가닿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대중적으로 어떻게 수용시킬 수 있을지, 즉 기존의 이 보수적 표현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뚫을 만한 적절한 풀이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실의 여성 혐오와 불평등 문제를 다시 꺼냈잖아요. 아까 우리가 백래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여성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딥페이크, 인터넷 채팅방 같은 데서 아는 여성의 모습을 AI로 무슨 나체 사진하고 결합시킨다든가 이래놓고 이제 지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백래시 중에서도 좀 특수한 예가 돼요. 안 그래요? 우선은 처음 백래시가 시작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돼서 기술적인 발전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여성 차별, 여성 혐오, 또 백래시 현상의 일부로서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지, 그냥 백래시 그러면 이제 사람 나가서 죽이고 때리고 여성 차별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여성 차별이고 여성 혐오이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나는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또 뭐를 각오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전조이기도 하다고 봐요.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그 규제 자체가 약해가지고 벌칙도 약하고 그래서 만든 사람을 잡아내기가 쉽진 않지만 그건 잡아내면 처벌을 조항이 있는데, 가령 아동 성착취물처럼 그런 걸 만들면은 요 특정 현상 자체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최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성착취랄까 성혐오라 그럴지 이런 것을 남자들이, 못난 사내들이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현상은 이거 근절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규제만 가지고 근절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그 친구들이 못나지 않은 사내가 되기를 결심하고 공부하지 않은 한은 이게 근절되기는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내가 남자들이 공부해가지고 하도록 셀프 규제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규제할 건 규제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질
꼭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 같은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지금 AI라고 했을 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이것에 대해 탐구하고 이 기술 진보에 내가 좀 발맞춰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최첨단의 이제 인간 인류 사회의 발전을 뭔가 AI가 이룰 것이다 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진보를 약속할 것 같은 과학 기술이 오히려 내 존재를 뭔가 파괴하는 어떤 그런 무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여성한테 좀 새로운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거는 진짜 존재하는 뭔가 육체에 관한 이제 살인이었다면은 이제는 내 육체가 안전한 곳에 있어도 내 인격이 살인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를 느끼는 게 진짜 좀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딥페이크 그의 특징은 모르는 여자 사진 올려놓고 시시덕거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지인 능멸이라고 그러잖아. 아는 여자, 자기하고 친하고 아는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합성 사진 올려놓고 저희들 말로 능멸하고 하는 거를 즐기는 거니까 이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옛날 가부장제 시대 같으면은 그때는 이런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았지만은 근대 이전의 가부장 시대에는 남성들의 우위가 확실하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그잖아요. 여자라 그러면 좋아하는 대상이지.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튀는 여자가 가부장제에 반대하고 나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여기는 여성 혐오가 깔려 있고 새로운 기술이 부합되어 있고 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얘기 나왔지만은 이 젠더 문제가 분단 체제의 일부로 지금 일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 체제를 제대로 극복하는 작업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젠더 문제지만 이런 게 자꾸 생겨나게 돼 있고요. 나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로렌스 얘기하고도 통하는데 여성 혐오뿐 아니라 그런 남성들의 자기 혐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성에 대한 침해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치사한 방식 아니에요. 자기는 숨어서 자기 노력도 없이 그냥 테크놀로지 이용해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는 사람을 또 골라가지고 특별히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원한이 있는 여성도 있겠지만은 그냥 아는 사람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성사진 돌리고 좋아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로렌스가 말하는 인간의 자기 혐오인 동시에 몸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한 공포증, 공포감 현대인 특유의 뭐라고 로렌스는 그건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확실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여성 혐오나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 뭐 음양 조화론이 어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접근에 갇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음양 조화론은 이제 음양 조화론만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조금 더 이제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 그 음양조화론 내가 얘기한 거는 네. 대담에서도 그랬지만은 여성운동이 음양조화라는 무슨 플래카드 들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맨날 성차별 그것도 근대주의적인 기획의 일부로 성차별 철폐만 얘기하는데 성차별이 부분적으로는 철폐가 돼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백래시도 생기고 그것만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이 부재하세요 아니냐 이런 염려를 비력하면서 단기적인 투쟁은 물론이고 중기적으로도 차별 철폐 운동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여성 운동인 동시에 인간의 해방 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였고 음양조화론을 얘기한 건 약간 일부러 도발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언어에 익숙해 있으니까. 조은 선생하고는 그 토론에 별로 진전을 못 봤는데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나왔는데
선엽 씨도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고 내가 음향 저하론 가지고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나는 안 하니까. 네, 확실히 그런 문제에 예. 적용해야 되는 뭐 그런 개념이나 사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여성 혐오고 여성 혐오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것이 막 생각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 나눌 때 백리 씨가 한국 사회에서 유독 더 심한 것 같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인셀 테러라는 표현도 있고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향해 백리 씨를 펼치는 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한국 사회에서 더 유독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짜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기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워낙 인구 밀도도 높고 인터넷으로 뭔가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인터넷 사회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이 인터넷 공간이 나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진짜 나의 실체를 담고 있는 어떤 사회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하고 온라인에서 마주친 백리 씨 혐오가 실제로 내가 뭐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이렇게 살을 스치면서 맞닿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실체적인 공포 때문에 백리 씨가 더 무섭게 느껴지고 딥페이크 역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는 오늘 나와 인사한 남성이 나의 사진을 포르노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이 더 한국 사회에서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최근의 젠더 갈등을 한 번 더 좀 되짚어 보고 싶어요. 뭐 딥페이크는 어떤 범죄 현상이라는 점에서 뭐 젠더 갈등하고는 좀 다르게 논의돼야 되고 분명히 사회적인 처벌이 뭐 개입돼야 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최근 젠더 갈등이라고 불리는 대립이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론장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일부가 좀 과잉 대표될 수밖에 없는데 언론들도 갈등의 자극적인 면만을 이제 부각시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터라서 좀 생산성 있는 논의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백례 씨가 심한 것은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많이 이야기되어서이고 백례 씨가 심할수록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페미니즘 이슈일 테고 페미니즘이 가진 어떤 힘이라고 해야 할지 이제 파워 같은 것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뜻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화력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결집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에 좀 딥페이크 같은 것들 현실의 문제에 치열하게 맞서면서도 좀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평등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또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공론장에서 또 많이 나누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엽 씨께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3부 대담에서 원불교의 남녀평등론을 이야기를 서두로 꺼냈으니까 제가 다시 원불교로 돌아가서 한번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먼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지칠수록 나 자신의 마음이 좀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단순히 개인의 정신 수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청년 공부길 1편에서도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시에서 생활하고 책을 만드는 지식 노동자인 저로서 저는 좀 어떻게 중도적 현실을 찾아 나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사유의 2가지 실천법 말씀드렸고 남은 2개가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입니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타자녀 교육이란 내 자녀, 남의 자녀라는 국한 없이 타인의 자녀도 내 자녀같이 교육을 하자는 것이고요. 공도자 숭배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정신과 제도를 타파하고 더 많은 공의 헌신자를 찾아 나서서 본받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의 실천을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우선은 배움이 오가는 부단한 대화를 통해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엽 씨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저 개인한테는 정말 큰 교육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성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즉 제 뜻을 대변해줄 정치가나 사상가를 계속 찾아 나서고 이들에게 후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인 것을 밝히기만 해도 백리시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어떤 공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젠더 문제가 지금은 분단체제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그런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분단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부장제 유산이라든가 또 그 가부장제하고는 나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자본주의 특유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옛날 가부장주의처럼 대놓고 남존 여비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만인평등 얘기하면서 기존의 온갖 차별구조, 민족 간의 차별도 있고 물론 계급 간의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 차별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자본주의고 또 분단체제라는 것도 자본주의의 일부로서 그런 잡식성이 있어요. 뭐든지 잘 잡수죠. 젠더 문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분단체제가 괴물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괴물 하나씩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 남자 여자 다 그 남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자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남자만의 노력도 안 되고 남녀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할 수 있는 그 사상을 나는 페미니즘 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또 페미니즘 운동에 직접 가담하고 있지 않는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개발해가지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분단체제건 자본주의 체제건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다소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왔기를 바라요.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데 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든가 또 그것이 다양한 양태로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자의 마음 공부 필요한데 지영 씨가 잘 지적했듯이 그 마음 공부라는 게 혼자서 하는 정신 수양만이 아니잖아요. 타자의 교육, 공도자 숭배, 그게 다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타자의 교육을 할 때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도 교육시킨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선사업 비슷한 성격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정말 사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남의 자식 중에서는 교육시켜야 할 못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청문회 같은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청문회 같은 데 나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뻗대고 뭐 정권에 눈치 보고 말하는 헌다하는 인사들을 보면서 야, 참 못난 사람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교육받을 나이가 좀 지난 것 같지만은 잘하는 남성들이라도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타잔의 교육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해야 되고 여자가 타잔의 교육할 때는 대상에 남의 집 딸만이 아니고 남의 집 아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여성 차별적인 사회를 넘어서고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탐진치를 작동 원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도 변혁을 하고 이런 큰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나는 오늘 두 분이 뭐 나하고 100%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내가 한 얘기에 공감을 갖고 또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줘서 대단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하고 내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제가 감히 여성운동에 관해 발언한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좀 괜히 움츠러 들었었는데 경청을 해주시고 좋은 질문과 답변 나누어 주신 현엽 씨와 선생님 덕분에 오늘 조금이나마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린이 책을 만드는 편집자니까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드는 게 또 오늘의 이제 뭔가 결론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거창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분단체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지금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체제 같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현실에서 하는 실천이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뭐 어떤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생활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제 안에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복잡 이제 가지고 내재하고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의 걸음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이 사람이 꼭 혁명적이어야 할 대목에 가서는 혁명적이 돼야 되고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혁명적이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거쳐온 어떤 시절에 사람들이 혁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내가 충분히 거기에 부합하는 혁명투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혁명이 꼭 필요한 시대에는 혁명을 하는데 지금 분단체제 한국에서는 그런 종래 우리 사회에서 일부가 꿈꿨고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혁명의 개념의 혁명은 이게 안 통하는 사회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변혁운동, 그걸 나는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까 해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원불교에서는 그걸 이소성대라 그러잖아요. 작은 일로서 큰 걸 이룬다.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무위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는 건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사람이 힘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어떤 의미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우리 시대에 맞는 혁명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로서는 제가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를 모시고 주제를 무려 페미니즘으로 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 그런 행운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많은 배움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회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대화로서 좀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